어떠한 일에 의문점을 갖는 것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죠.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했을 일이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으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진실을 알고 났을 때 그 상황을 바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몰랐으면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일들은 유독 가족 사이에 벌어진 일일 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006년 8월 7일이었어요. 경찰서로 급하게 사망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56살 여성인 김 씨였는데요. 자신의 남편인 안 씨가 오전에 갑자기 목을 매서 자살했다라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가장인 안 씨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가족의 죽음은 슬픈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만하다라면서 납득을 할 정도로 전후 정황들이 뚜렷했다라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불분명한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은 보통 먼저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오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요. 이 사건은 조금 달랐던 거죠. 신고를 한 사람이 부인이었던 데다가 가족 누구도 부검을 원치 않고 있었고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는데 경찰이 굳이 수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느낀 거죠. 겉으로 보기에도 이 사건은 현대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자살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 변사로 처리돼 버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망 사건을 담당해 오던 경찰은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처리해야 하는 다른 사건들이 쌓여 있었지만 결국 이 경찰은 혼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현장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서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정리해 보고 있었는데요. 자료를 전부 검토해 보니 정말로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119나 112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보통의 상황일 텐데 이 아내인 김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였어요. 112, 119는 번호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항상 외울 수 있게 교육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장례식장의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전화를 먼저 했다는 것은 이 정황들을 그려봤을 때 자신의 남편이 예고 없이 목숨을 끊은 상황을 보고 나서 장례식장의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전화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데 이런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떠올려 볼 때 이 상황에서 할 법한 행동은 당황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발견 당시에 사망한 안 씨는 목욕탕에 아주 반듯하게 엎드려 있는 상태였어요. 조사를 하던 경찰의 눈에는 마치 이 시신이 사망 후에 목욕탕으로 옮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러한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부분은요, 아내인 김 씨가 분명히 남편이 목을 매서 자살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현장에는 자살할 때 사용한 끈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목을 조를 만한 끈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사람이 죽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자면 시신, 흉기, 동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낸다면 쉽게 용의자를 특정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의문은
동기였습니다. 안 씨의 평소 성격이나 인간관계, 행실 등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여보니 안 씨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이유는 주변 인물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안 씨는 평소에 얌전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취미도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었고,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술집은 가지 않고 항상 집에서 마실 정도로 알뜰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경찰은 더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결국 아내인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봅니다. 조사를 해보니 김 씨는 사건 발생 2년 전인 2004년 4월부터 남편의 명의로 총 2억 4천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 6개를 가입해둔 것이 확인됐어요. 그동안 살아온 김 씨의 이력도 확인을 해보니 보험 설계사로 일한 것도 드러납니다. 그럼 이 김 씨라는 사람은 평소 보험 약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신용조회까지도 해보니 김 씨에게는 수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이 보기에 남편 안 씨의 성격상 본인이 그렇게 많은 종신보험을 직접 가입했을 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고요. 동시에 김 씨에게 있던 채무관계도 남편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황이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범행 동기를 알아낸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습니다. 사건 수사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모두 열어두고 진행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유가족들은 타살 의혹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아내인 김 씨에게 이런 말을 했죠. 자살이 확실하다면 그럼 목을 맸다는 끈이 어디에 있느냐? 끈으로 목을 맸다고 진술했으니 그 끈을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듣자 아내인 김 씨가 갑자기 횡설수설을 했어요. 김 씨가 하는 말에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고요.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도 어머니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동시에 혼란스러워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경찰이 생각해본 정황들은 이때 이 가족의 반응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버렸죠. 현장에서 끈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누군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뒤에 현장을 수습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을 매 자살했다는 남편이 화장실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도 보면은 여성의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공범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가담자로 적합한 인물들은 김 씨의 자녀들 내지는 김 씨와 알고 지내던 지인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부분은 김 씨의 통신 내역 조회에서 드러났어요.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 사건 전날과 당일날 오전에 누군가와 자주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김 씨와 통화했던 인물은 같은 동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59살의 박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박 씨를 불러서 조사해봤죠. 박 씨에게 김 씨와의 평소 관계를 물어보자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부인했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을 증거로 계속해서 추궁이나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심경의 변화를 보였던 거죠. 경찰은 3시간 정도 박 씨를 설득을 했는데 갑자기 박 씨가 어느 순간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박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안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아내 김 씨와 함께 양쪽에서 목을 잘라 살해했다 라는 자백이었습니다. 범인은 아내인 김 씨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자백을 받아내야 되겠죠. 30년 이상을 같이 살아온 성실한 남편을 살해한 김 씨의 범행 동기가 대체 무엇일까요? 거기에 박 씨는 왜 남의 남편을 살해하는 일에 가담했는지도 밝혀내야 됩니다. 박 씨의 자백과는 다르게 김 씨는 처음부터 아주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들이 이미 자살이 아니라 타살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부검 결과에서도 안 씨의 위에서는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김 씨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죠. 경찰의 조사 결과로 밝혀진 김 씨의 범행 정황들은 이렇습니다.
남편과 부부가 된 김 씨는 자녀를 키우면서 30년간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수입은 150만 원 정도로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지낼만 했던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 씨가 행동이 변하게 된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인 2001년이었죠. 유흥업소에 드나들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간간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리던 김 씨는 이 유흥업소에 재미를 붙이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죠. 이 문제는 술값이 아니라 밤마다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는데 돈을 들이면서부터였습니다. 김 씨는 매일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와 화장을 했고요. 좋은 옷을 사기 위해 쇼핑을 했어요. 그렇게 유흥비에 쓸 돈이 모자라게 되자 자연스럽게 주변에 돈도 빌리게 됐는데 몇 년간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남편 몰래 진 빚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되었던 거죠. 빚은 늘어나고 있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으니 결국 생각해낸 것이 자신이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익힌 약관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친하게 지내던 이 이웃집 박 씨라는 여성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 박 씨는 당시에 재활용품을 팔아서 월 15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하면서 혼자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품을 팔아 수십 년간 모은 돈 2천만 원을 김 씨에게 빌려줬던 것이 범행 가담의 이유였죠. 돈을 빌려준 후에 받지 못했어요. 박 씨는 계속해서 김 씨에게 돈을 갚으라라는 빚독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남편을 같이 죽이자, 남편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겠다라는 말로 범행에 끌어들입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범행 제안을 받았을 때는 무서워서 안 하려고 했지만 김 씨에게 빌려준 돈은 내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가담하게 됐다라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죠. 박 씨의 자백을 받은 이후 더 놀라운 사실도 밝혀지게 되는데요. 김 씨의 남편 살해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또 다른 범행 가담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범행에 가담했던 인물들은요, 이 박 씨를 제외하고도 2명이 더 있었던 거죠. 모두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 씨와 돈 거래가 있었어요. 모두 김 씨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던 거죠. 그래서 박 씨와 마찬가지로 범행에 가담하는 대신에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했던 겁니다. 이렇게 김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고요. 몇 년 전부터 남편을 죽일 생각을 해오던 김 씨가 이들과 함께 본격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시기는요 4개월 전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남편을 죽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김 씨가 처음 떠올렸던 방법은 청부살인이었어요. 그래서 박 씨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남성에게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줬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여주면은 나머지 돈도 모두 주겠다. 그렇게 성부살해를 의뢰했는데 하지만 이 남성은 동네 건달일 뿐이었어요. 남편을 죽여주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돈만 가지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계획에 실패를 했고요. 사기까지 당하게 된 김 씨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김 씨는 결국 직접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박 씨가 구해온 독초를 남편이 주로 먹던 한약에 타서 살해 시도를 했어요. 원래대로의 계획이라면 남편은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해야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독초를 타서 약을 먹여봤지만 남편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김 씨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됐던 겁니다. 남편이 자신의 살해 시도를 눈치챌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오히려 범행 수법이 대담해졌던 거죠. 김 씨는 그렇게 범행 전날인 오후 5시에 수면제를 무려 60알이나 소주에 섞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먹여서 살해한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청부 살해와 독초, 수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된 김 씨의 범행 시도는요,
결국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남편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됐고요. 이렇게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8월 7일 서울에서 벌어진 남편 자살 위장 사건